2004년 대한민국의 번화한 도시 대구의 한적한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여관에서 한 인부가 건물 철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곰팡이와 망각의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서 그는 먼지 쌓인 낡은 비디오 플레이어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는 전원을 연결하고 옆에 뒹굴고 있던 유일한 비디오 테이프를 집어넣었다. 지지직거리는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낡은 영화가 아닌 영상으로 기록된 끔찍한 악몽이었다. 교복 입은 여고생의 겁에 질려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찢어지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름 끼치는 소리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 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소녀의 얼굴이었다. 그는 1년 전 도시 곳곳에 붙어있던 전단지와 TV 뉴스 속에서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2003년 어느 운명의 오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여고생 정은혜였다. 1년간의 침묵 끝에 잊혀졌던 이 비디오 테이프는 이제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을 절규하려 하고 있었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다. 2003년 정은혜는 대구의 한명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세 소녀였다. 학교의 스타처럼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상냥하고 다정한 성격과 늘 입가에 머금은 미소 덕분에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다. 은혜의 소박한 꿈은 국어 선생님이 되어 다음 세대의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고전 문학을 사랑했고 도서관에서 몇 시간이고 책에 빠져들곤 했다. 그녀는 계획적인 소녀였고 그녀의 수첩에는 다가오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부터 대학 졸업 후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지까지 단기 및 장기 목표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은혜는 평범한 노동자 계층 가정의 자랑이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주부였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외동딸에게 쏟는 사랑은 끝이 없었다. 매일 저녁 온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은혜가 들려주는 학교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매우 가까웠고 첫사랑의 설렘부터 학업 스트레스까지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 17세 소녀의 삶은 마치 검은 구름 한 점 없는 평온하고 고요한 그림 같았다. 하지만 2003년 10월 15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맑은 어느 가을날 그 그림은 무참히 찢겨나갔다. 학교 후 은혜는 친한 친구에게 참고 도서를 몇 권 빌리러 시립도서관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친구들이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밤이 깊도록 은혜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휴대전화로는 기나긴 신호음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들이 감히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끔찍한 진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딸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당시 경찰이 확보한 유일한 단서는 도서관 근처 CCTV에 찍힌 은혜로 추정되는 한 소녀가 홀로 걸어가는 희미한 뒷모습뿐이었다. 그 고독한 뒷모습 뒤에는 깊은 미스터리가 도사리고 있었고 아무도 그 해답이 낡은 비디오 테이프 안에 잠든 채 1년 뒤에야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사회적 배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한국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며 디지털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공공안전 감시 시스템, 특히 CCTV는 오늘날처럼 보편화되지 않았다. CCTV는 주요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작은 골목이나 낡은 주택가는 거대한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는 범죄자들이 흔적을 많이 남기지 않고 숨거나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법적으로 청소년 실종 사건 수사 절차는 초기에 종종 편견에 부딪혔다. 경찰은 그것을 가족 갈등이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단순 가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즉시 대규모 형사 수사를 벌이기보다는 이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귀중한 초기 시간을 허비하곤 했다. 단 24시간 혹은 48시간의 이 지연만으로도 범인이 흔적을 지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문화적으로 당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여고생이 저녁에 혼자 외출하는 것을령 그것이 도서관에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비판적인 시선으로 비춰졌고, 이는 무심코 피해자 가족에게 압박을 가하고 수사 방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하여 수사관들이 정은혜의 행방에 대한 진실을 찾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고 그녀의 가족을 1년간의 기나긴 절망과 기다림 속으로 밀어넣었다. 운명의 그날, 이전 정은혜의 삶은 평범하고 따뜻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녀의 아침은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와 미역국 냄새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부모님과 아침 식사를 하며 간밤에 꾼 꿈이나 그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고 그곳에 익숙한 벤치에 잠시 멈춰 책을 읽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다. 학교에서 그녀는 비록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학생이었다.
쉬는 시간이면 은혜와 그녀의 단짝 친구 박민지는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사춘기 소녀들의 비밀을 속삭였다. 민지는 나중에 은혜가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친구들이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어주는 친구였다고 회상했다. 가족 외에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민지였다. 그들은 함께 자라며 학창시절의 희로애락을 같이 겪었다. 하지만 실종되기 약 일주일 전 민지는 은혜에게서 약간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말이 없어졌고 수업 중에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민지가 묻자 은혜는 그저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조금 피곤할 뿐이라며 웃어넘겼다. 민지를 포함한 그 누구도 그것이 곧 닥쳐올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은혜의 어머니가 딸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은 그날 정오에 걸려온 전화 통화였다. 엄마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민지랑 시립도서관에 가요. 저녁밥 기다리지 마세요. 하지만 민지는 그녀와 함께 가지 않았다. 아마도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한 그 악에 없는 거짓말은 가장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그녀의 행동은 도서관 근처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었다. 성실한 여고생의 평범한 겉모습 뒤에는 그녀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무언가 그녀를 무심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이끈 작은 비밀이 있었다. 2003년 10월 15일 오후 4시 학교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렸다. 은혜는 책가방을 챙겨 교문에서 민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나 도서관에 갈게 먼저 가. 그녀가 말했다. 민지는 아무 생각 없이 친구에게 손을 흔들었다. 오후 4시 30분 도서관에서 약 200m 떨어진 한 편의점의 CCTV에 은혜가 보리차 한 병을 사는 모습이 기록되었다. 그녀는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있었으며 모습은 지극히 평범했다. 그녀는 돈을 내고 가게를 나와 도서관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선명한 모습이었다. 4시 30분부터 6시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시립도서관 사서는 그날 은혜를 보지 못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대출 기록에도 없었다. 그녀는 아예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았다. 한 목격자인 행상이는 나중에 경찰에게 오후 5시 경도서관 옆 골목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근처에서 은혜와 비슷한 교복을 입은 소녀가 2명의 젊은 남자와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듣지 못했고 소녀가 약간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이내 차에 탔다고 했다. 당시 그는 그저 아는 사람이 마중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증언은 유일한 단서였지만 너무나도 모호했다. 남자는 차량 번호나 두 남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했다. 저녁 7시 은혜의 어머니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민지가 딸과 함께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망연자실했다. 저녁 8시 은혜의 휴대전화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기이하고 무섭게 변해갔다. 마치 그 어린 소녀가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은혜의 어머니 최 씨의 불안감은 순식간에 극심한 공포로 변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애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 정 씨는 급히 집으로 달려왔다. 부부는 모든 친구와 친척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다. 밤 10시 그들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당직 경찰관은 신고를 접수했지만 그의 태도는 다소 미온적이었다. 그는 부부를 안심시키며 아마 친구들과 어딘가에서 놀고 있거나 무슨 일로 토라져 잠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두 분은 일단 집에 가서 기다려보세요. 아마 내일 아침이면 스스로 돌아올 겁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이것이 바로 놓쳐버린 골든 타임이었다. 부모의 본능으로 불길함을 감지한 가족이었지만 경찰을 설득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정 씨 부부는 잠들지 못했다. 그들은 은혜가 자주 다니던 익숙한 길을 헤매며 절망적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다. 다음날 아침 은혜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자 그들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이번에는 김민석이라는 이름의 젊은 형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김 형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그는 즉시 은혜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했지만 이미 어젯밤부터 꺼져 있었다. 첫 번째 수사는 학교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유일한 현장인 도서관 옆 골목에서 수사팀은 몸싸움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다. 머리카락 한 올핏 자국 하나 없었다.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당시 유일한 첫 발견은 편의점 CCTV의 희미한 영상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미스터리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김 형사와 그의 팀은 밤낮 없이 일했다. 그들은 단짝 친구 민지를 다시 만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파고들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주에 있었던 은혜의 작은 변화, 평소보다 말이 없어진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찰은 그들이 원치 않았던 일바로 피해자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은혜의 일기장에 쁜 분홍색 노트를 확인했다. 페이지마다 학창시절의 순수한 고민서툰 시미레에 대한 계획들만 가득했다. 비밀 연애나 어떤 문제의 흔적도 전혀 없었다. 그녀의 개인 컴퓨터 이메일 채팅 기록을 확인했지만 모든 것이 깨끗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몇 주 후 거짓 제보가 하나 들어왔다. 한 택시기사가 은혜와 닮은 소녀를 시외버스 터미널에 태워다 주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전력을 다해 확인하고 터미널의 수십 대 CCTV를 분석했지만 결국 외모가 비슷한 다른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다. 각각의 거짓 제보는 가족의 희망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다. 경찰의 초기 가설은 점차 굳어졌다. 아마도 은혜는 그녀를 이전부터 지켜봐 온 낯선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납치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왜 하필 은혜였을까? 평범한 삶을 살고 적도 없는 소녀였는데. 언론과 대중의 압박은 점점 커져갔다. 대구 여고생 실종 사건은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은혜의 사진이 곳곳에 붙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은혜의 이야기는 대중에게서 점차 잊혀갔고 오직 가족의 가슴에만 지워지지 않는 고통으로 남았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한 허름한 여관에서의 발견이 모든 것을 뒤집고 사건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끌어낼 것이었다. 은혜가 사라진 지 1년이 지난 2004년 10월, 대구의 한 노동자 밀집 지역에 위치한 새벽 여관이라는 낡은 여관이 새 건물 신축을 위해 철거될 예정이었다. 한 인부팀이 남겨진 낡은 가구들을 치우기 위해 고용되었다. 고장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던 207호실에서 40대가량의 박씨라는 인부가 마지막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방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낡은 침대 밑에서 박씨는 VCR 플레이어와 라벨 없는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다. 버리는 물건이라 생각하고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으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방에 유일하게 작동하는 콘센트에 플레이어를 꽂고 테이프를 넣었다. 낡은 TV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영상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정지된 듯 흐릿한 이미지였다. 그러다 갑자기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화면에는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극심한 공포에 질린 얼굴로 있었다. 그녀는 바로 이 방 207호실에 있었다.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욕설이 들려왔다. 박 씨는 그 소녀를 알아보았다. 실종자 찾기 전단지에서 익숙하게 보던 얼굴이었다. 그는 즉시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사건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김민석 형사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비디오 테이프라니 1년 만에 그가 직접 영상을 확인했을 때 그의 심장은 멎는 것 같았다. 그와 팀원들이 1년 내내 헛되이 찾아 헤맸던 증거가 이제 믿을 수 없을 만큼 우연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 발견이 피해자 가족에게 미친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들은 딸의 공포를 마주해야 하는 고통과 함께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수사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흔적 없는 실종 사건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 형사사건으로 영상 속에 나타난 악마들을 추적하는 수사로 전환된 것이다. 비디오 테이프는 수사의 중심이 되었다. 길이는 약 15분 정도로 짧았지만 그 안의 매 순간은 명백한 증거였다. 영상은 핸디캠으로 촬영되어 흔들리고 화질이 낮았지만 잔혹한 진실을 폭로하기에는 충분했다. 정은혜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입은 접착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크게 띄어 있었고 눈물이 가득 고인 채 극도의 공포와 절망을 비추고 있었다. 카메라는 마치 촬영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그녀의 얼굴을 이리저리 훑었다. 최소 2명의 남성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한 명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명령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다른 한 명은 더 젊고 병적으로 흥분한 듯한 목소리였다. 울어봐, 어디 한번 크게 울어봐. 웃음소리와 함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영상에는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 장면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정신적 고문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더 끔찍한 것은 한순간 촬영자가 무심코 카메라를 벽에 걸린 거울 쪽으로 비췄다는 점이다. 짧은 1초 동안도 남자의 모습이 거울에 반사되어 나타났다. 한 명은 마르고 키가 컸으며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키가 더 작고 뚱뚱했다. 얼굴이 아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과학수사팀이 신원 확인 작업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했다. 음성 분석 전문가들은 모든 대화를 분석하며 범인들의 사투리와 나이를 특정하려 노력했다. 이 발견의 의미는 엄청났다. 이것은 은혜가 납치 사건의 피해자임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범인들의 모습과 목소리까지 제공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더 무서운 새로운 질문을 낳았다. 카메라가 꺼진 후 은혜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새로운 증거를 손에 쥔 수사팀은 전례 없는 규모로 수사를 재개했다. 과학수사팀은 거울에 반사된 이미지를 복원하고 선명하게 만드는데 밤낮으로 매달렸다. 그들은 당시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레이어를 분리하고 해상도를 높였다. 며칠 후 그들은 두 용의자의 상당히 선명한 몽타주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몽타주는 즉시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배포되었고 언론을 통해 널리 공개되었다. 경찰은 또한 은혜가 실종된 시점의 새벽 여관 숙박 기록을 재조사했다. 낡고 누렇게 변한 기록부에는 2003년 10월 15일, 바로 그날 207호실을 최진우라는 이름의 남자가 빌렸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최진우라는 인물의 신원을 찾는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름이 같은 수백 명이 소환되었다. 동시에 1년 전 행상인의 증언이 갑자기 중요해졌다. 그는 몽타주를 통한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불려왔다. 100%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마른 남자의 몽타주를 가리키며 매우 닮았다고 말했다. 1년간 잊고 지냈던 대중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비디오 테이프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회에 분노와 공포의 물결을 일으켰다. 모든 사람들이 경찰이 빨리 범인들을 잡기를 기도했다.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몇 가지 주요 가설을 세웠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설은 이것이 사전에 계획된 납치 및 성폭행 사건이라는 것이었다. 범인들은 은혜를 미행하며 그녀의 동선을 파악했을 수 있다. 그들은 범행 장소로 한적한 도서관 옆 골목을 선택했다. 그들이 미리 여관을 준비해 두었다는 점은 치밀한 계산을 보여준다. 비디오 테이프는 전리품처럼 범죄를 병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촬영되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두 명의 범인이 함께 행동하며 공모했다는 점과 그들이 사전에 방을 빌렸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가설은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은혜가 범인들 중 한 명과 아는 사이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함정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갔을 수 있다. 어머니에게 민지와 함께 간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그녀가 어떤 약속을 숨기고 있었다는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은혜의 주변 관계를 조사했을 때 경찰은 의심스러운 남성 친구를 찾지 못했다. 그녀의 삶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단순했다. 세 번째 가설은 우발적인 범죄라는 것이다. 범인들이 길에서 우연히 은혜를 보고 나쁜 마음을 품었을 수 있다. 그들은 그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근처의 여관을 급히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가설은 대낮에 상당히 붐비는 지역에서 납치를 실행하는 것이 엄청난 대담함과 운을 필요로 한다는 약점이 있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과 베테랑 형사들은 모두 첫 번째 가설에 무게를 두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직적이고 냉혈함여성적으로 도착된 성향을 가진 범죄자들을 상대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단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고통을 촬영함으로써 권력감을 다시 느끼고 싶어 했다. 비디오 테이프가 공개된 지 이 주 후대구 경찰서에 한 통의 익명 전화가 걸려왔다. 한 여성이었는데 뚱뚱한 남자의 몽타주가 자기 집 근처 술집에서 일했던 적이 있고 폭력 전과가 있는 강동수라는 사람과 매우 닮았다고 제보했다. 이 귀중한 단서로부터 경찰은 22세의 강동수와 23세의 최진호가 바로 207호실을 빌렸던 두 명이라는 것을 신속하게 특정했다. 대규모 검거 작전이 펼쳐졌다. 단 48시간 만에 두 사람은 도피해 있던 다른 도시에서 체포되었다. 처음에는 둘 다 범행을 부인했지만 비디오 테이프를 마주하자 최진우는 무너져 내리며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 그의 자백은 은혜의 끔찍했던 마지막 순간들을 드러냈다. 그들은 며칠간 그녀를 따라다녔고 그녀의 순진한 외모에 이끌렸다. 그날 그들은 골목에서 그녀를 가로막고 칼로 위협하여 차에 태웠다. 여관에서 그들은 어린 소녀를 번갈아 성폭행하고 고문했다. 비디오 테이프는 그들의 병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촬영되었다. 범행 후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그들은 은혜를 살해하고 시신을 도시 외곽의 한적한 산에 유기했다. 최진우의 자백에 따라 경찰은 불쌍한 소녀의 남은 유해를 찾을 수 있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지만 너무나도 늦고 고통스러웠다. 지역사회는 경악하고 분노했다. 은혜를 위한 대규모 추모식이 열렸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애도하며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비디오 테이프와 자백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최진우와 강동수는 납치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합당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은혜의 가족에게 그 어떤 판결도 그들의 상실을 보상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단 1년 만에 눈에 띄게 늙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구의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현재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최진우와 강동수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피해자 가족부터 수사관들까지 이야기의 주요 인물들은 각자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사건에 대한 새로운 진전은 없지만 고통과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있다.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딸 이야기가 경고가 되어 다른 어떤 가정도 비슷한 비극을 겪지 않게 되는 것뿐이다. 정은혜 사건은 잔혹한 악에 의해 순수함이 짓밟힌 가슴 아픈 비극이다. 그녀의 운명에 대한 주된 미스터리는 풀렸지만 가장 큰 질문인 왜는 영원히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교훈을 남겼다. 그것은 공공안전 시스템과 초기 수사 절차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 CCTV 설치에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며 동시에 청소년 실종 신고 처리 절차를 변경하여 경찰이 즉시 잠재적인 형사사건으로 대응하도록 요구했다. 은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악이 삶의 가장 평범한 구석에도 숨어있을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하며 더 중요하게는 어떤 도움의 외침도 침묵 속에 묻히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설령 그것이 잊혀진 비디오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절규라 할지라도 말이다.